뒷모습이 아름다운 미녀가 주인공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선 순간 그 얼굴은 악몽 그 자체였다. 이곳은 모든 생물이 진화에 집착하는 기괴한 세계였다. 벌떼를 사냥하기 위해 개구리는 두껍고 무거운 피부와 카멜레온보다 더 길고 강한 혀를 갖도록 진화했다. 더 나은 사냥꾼이 되기 위해 숲의 새들은 이아래로 머리가 2개 달린 모습으로 진화하기까지 했다. 한편 주인공은 끈적끈적한 점귤류 덩어리로 환생했다. 먹이 사슬의 최하층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결코 편식하는 법이 없었다. 쓰러진 나무와 길가의 잡초 모두 그의 먹이가 될 수 있었다. 지금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상한 버섯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인간이라면 저런 걸 먹고 즉사하겠지만 점귤류인 그의 본능은 맛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점귤류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점귤류는 끔찍하게 느리게 움직이지만 과학자들은 미로 실험을 통해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항상 목표물까지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것은 도쿄 지하철 시스템을 모방한 실험에서 기술자들이 10년에 걸쳐 설계한 네트워크를 점귤류는 단 26시간 만에 더 효율적인 버전으로 재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최단 경로를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론 아직 좀 느리긴 했지만 마침내 그는 자신의 연인에게 무사히 도착했다. 그는 교활한 웃음을 흘리며 순진한 작은 버섯을 집어삼킬 준비를 했다. 심지어 속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 랜선 연애를 했는데 드디어 실물로 만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달콤한 목소리로 버섯 양이 물었다. 당신이 터프가이 빵빵님이신가요? 주인공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버섯양이 그에게 온라인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었다. 시스템 알림, 독소 감지. 영양분이 급속도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즉시 해독하십시오. 그 순간 그의 HP가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즉시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고 살아남는 길을 택했고 최대 HP는 35에서 17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해 능력은 여전히 작동했다. 그는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다. 좋아. 지금은 일단 봐주지. 이 몸이 본진으로 돌아가 재정비하고 나면 2차전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HP를 회복하기 위해 나무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15분 후 점귤류는 체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최대 HP도 35로 돌아왔다. 그는 또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생각해냈다. 버섯을 조금씩 갉아먹고 독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연결을 끊은 다음 죽은 나무를 분해하여 회복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태산 옮기기 계획이라 불렀다. 마침내 8번째 시도 끝에 그는 그 독한 마녀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는 새로운 능력치인 독 저항 레벨 2를 얻었다. 보아하니 이것은 계속해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속성인 듯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꽤 실망했다. 그는 이 버섯을 먹으면 엄청난 경험치를 얻어 바로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곳은 축축했고 습기가 있는 곳에는 버섯이 널려 있었다. 레벨업은 시간 문제였다. 1시간 동안 꼬박 노가다를 한 끝에 그는 독 저항을 레벨 2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레벨 5에 도달했다. 단점은 다음 24시간 동안은 버섯으로 더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버섯들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남은 버섯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비상식량으로 챙겼다. 그리고 상황이 정말 나빠지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개가 말미잘을 이용해 문어를 쫓아내는 것과 같은 원리였다. 갑자기 위에서부터 다급한 날갯짓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주인공이 제발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길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흉포한 육식 말벌떼가 나타났다. 긴 혀가 갑자기 땅에서 솟아올라 공중으로 뻗더니 단숨에 말벌 한 마리를 낚아챘다. 그 대담한 행동은 기본적으로 벌떼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개구리는 그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말벌들은 이내 광분하여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공격해도 그들은 개구리의 방어를 뚫을 수 없었다. 결국 개구리는 완벽한 틈을 포착하여 반격했고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통째로 삼켜버렸다. 하지만 주인공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피에 젖은 거대한 아가리가 개구리를 향해 똑바로 달려들었다. 그것은 머리가 2개 달린 기괴한 새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이상한 새의 눈이 가늘어지며 그에게 똑바로 고정되었다.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발버둥 치는 것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 그 생물은 대신 고개를 높이 쳐들었고 그 눈에는 경멸과 멸시가 가득했다.
그리고 깃털이 거의 없는 날개로 한번 날갯짓을 했다. 그러자 끔찍한 돌풍이 즉시 주인공의 HP-30을 앗아갔다. 동시에 그 이상한 새는 달빛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숲은 아름답고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으며 멀리서 가끔 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독버섯 더미 속에 숨어 벌벌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곳을 잠시 관찰한 후 그는 이미 한 가지 잔혹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그는 먹이사슬의 완전한 최하층에 있었다. 고맙게도 맨 밑바닥에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도 불행 중 다행이었다. 먹이사슬의 격차가 너무 커서 그는 그 괴물의 메뉴에 오를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태창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하룻밤 만에 4레벨을 올렸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주인공은 솔직히 자신 같은 점귤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강해지기는커녕 말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지쳐갔다. 그 시점에서 그는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이 단지 꿈이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머리 위 독버섯에서 산성 액체 한 방울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왔고 그의 HP는 즉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타는 듯한 격렬한 고통에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동시에 새로운 스킬을 잠금 해제했다. 폭발, 체내의 세포질을 빠르게 자극하여 한 방향으로 한꺼번에 쏠리게 함으로써 강력한 폭발적인 추진력을 생성할 수 있었다. 현재 재사용 대기 시간 5분에 한 번. 그가 땅으로 돌아와 자세히 살펴보니 범인은 다름 아닌 달팽이였다. 하지만 이 달팽이는 그가 기억하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는데 자체적인 산성 스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섯과 독소를 함께 녹여 안전하게 먹어치울 수 있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분노로 폭발했다. 이 썩을 달팽이 놈. 허락도 없이 내 버섯을 훔쳐 먹은 것도 모자라 내 얼굴에 침까지 흘려서 내 외모를 망칠 뻔했겠다. 용서할 수 없다. 그의 외침에 대한 반응으로 달팽이는 그저 부드럽게 2번 찍찍거릴 뿐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주인공은 녀석이 일부러 불쌍한 척한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연기 좀 그만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달팽이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며 무력하게 다시 2번 작게 찍찍거렸다. 그런 모습을 보니 주인공은 실제로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 둘 다 그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불쌍한 작은 생물들이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곰곰이 생각해본 후 그는 마침내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버섯은 사방에 널렸잖아. 조금 나눠준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서 먹어라. 그러자 달팽이는 정말로 다시 고개를 숙이고 후루룩 먹기 시작했다. 한편 주인공의 상상력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그와 달팽이는 정식 팀원이 되는 것이다. 함께 레벨업하고 함께 상위 클래스로 전직하고 최종적으로는 힘을 합쳐 마왕을 무찌르는 것이다. 그래, 이 세계에서 강해지려면 동료는 절대적으로 필수였다. 망상이 끝나자 그는 달팽이 옆으로 다가가 정식으로 파티 가입을 제안했다. 달팽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러자 녀석이 달려들어 그를 세게 물어뜯었다. 그제야 주인공은 이 숲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 마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먹고 먹히는 것만이 있을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둘 다 저레벨 마물이긴 했지만 달팽이가 그보다 확연히 더 빠르고 강했다. 녀석이 먹는데 정신이 팔린 동안 조용히 빠져나갈 계획이었지만 이 점균 덩어리가 먹을 수 있고 이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달팽이는 버섯을 버리고 곧장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남은 스킬 포인트를 전부 펄스에 쏟아부었다. 전력을 다해 마침내 달팽이를 완전히 따돌릴 작정이었다. 그렇게 1분이 지나고 또 3분이 흘렀다. 달팽이도 그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녀석은 속도만으론 그를 잡을 수 없었고 그 역시 녀석을 따돌릴 수 없었다. 갑자기 녀석의 목이 격렬하게 꿈틀거리더니 무기처럼 다량의 산성액을 발사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단 한 번 맞았을 뿐인데 그의 HP가 순식간에 27포인트나 깎여나갔다. 동시에 그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그의 의식은 자동으로 몸의 더 큰 절반에 남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그 문제를 멈춰서 연구할 때가 아니었다. 달팽이는 그를 향해 찌익거리는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더니 머리를 받고 미친 듯이 그의 몸을 포식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버섯의 복수는 늦지 않는 법이라고 했던가. 그 짧은 순간을 틈타 남주는 미친 듯이 꿈틀거리며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놀랍게도
달팽이는 그의 몸을 반이나 먹어치운 후 입맛에 꽤 맞았는지 그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때 그의 뇌리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쳤다. 그는 촉수 하나로 독버섯을 단단히 감쌌다. 즉시 새로운 스킬인 버스트를 발동하여 달려드는 거대한 입속으로 곧장 밀어넣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달팽이는 그 자리에서 중독되었다. 녀석은 잠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그의 바로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동시에 그는 6레벨로 올랐고 0.6의 스킬 강화 포인트를 얻었다.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먹혔구나. 그가 예상했던 대로 저 녀석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산성액으로 버섯을 녹여 먹었다. 그건 단 한 가지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녀석에겐 독 저항력이 전혀 없다는 것. 그 생각에 그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쨌든 이 작은 슬라임은 마침내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마물을 쓰러뜨렸다. 이제 남은 궁금증은 마물을 분해하면 어떤 특별한 놀라움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그는 토해냈다. 어째서인지 슬라임인 그가 진짜로 토해버렸다. 이런 젠장, 이 녀석 맛이 끔찍했다. 짜고 시고 걸쭉한 점액 같은 질감이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다. 하지만 시스템 메시지를 보자 그는 여전히 포기하기가 아까웠다. 어쨌든 이 승리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었다. 어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곰곰이 되짚어본 후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최대한 빨리 강해져야만 했다. 편식, 맛, 취향,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현실은 그가 까다롭게 굴도록 놔두지 않았다. 그 후 10분 동안 주인공은 참을 수 없는 메스꺼움과 싸우며 마침내 달팽이를 완전히 분해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레벨은 단숨에 7레벨로 뛰어올랐고 상태도 최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시스템 창을 유심히 살폈다. 남은 스킬 강화 포인트 1.4, 업그레이드 가능 스킬, 분해 레벨 6, 펄스 레벨 4, 독 저항 레벨 3, 버스트 레벨 1. 그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다. 분해는 먹는 것을 의미했다. 펄스는 빨리 달리는 것을 의미했다. 독 저항은 더 잘 버티는 것을 의미했다. 버스트는 탈출을 가속하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그에게는 제대로 된 공격 스킬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무력하게 깨달았지만 불평해봐야 소용없었다. 어쨌든 그는 슬라임일 뿐이니까. 게다가 지금 그의 힘으로는 공격 스킬이 있더라도 감히 저 강력한 마물들을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것이 그가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고민 끝에 그는 모든 스킬 포인트를 펄스에 투자했다. 최소한 목숨 걸고 도망칠 때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슬라임은 직접 시험해 보았는데 1초에 약 20cm를 움직일 수 있었고 이는 시속 0.78km 정도에 불과한 속도였다. 그는 여전히 터무니없이 약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일주일 후 그는 숨어 지내는 기술을 완전히 터득했다. 그 한 주 동안의 생활은 평범했지만 그의 저축은 거의 바닥났고 결국 그를 2레벨 더 올리는 데 그쳤다. 그래도 그는 기본적으로 슬라임 몸의 모든 핵심 특성을 파악했다. 새로운 근거지를 찾을 때였다. 마음을 정한 후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탐색 스킬. 몸을 납작하게 펴서 수많은 가는 가닥으로 펼침으로써 그는 한 번에 여러 방향을 탐색할 수 있었다. HP가 높을수록 몸 안에 세포질이 더 많아지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미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몸을 펼쳤다. 시스템이 즉시 알림을 보냈다. 흰버섯 3개를 성공적으로 포획하여 체내에 저장했습니다. 시스템이 또 다른 알림을 보냈다. 작은 풀버섯 6개를 성공적으로 포획하여 체내에 저장했습니다. 몸을 제어하는 데 더 능숙해진 후 그는 이제 몸 안에 아이템을 저장하거나 탐색과 분해를 동시에 수행하여 분해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주인공이 독 저항력을 4레벨로 성공적으로 올렸을 때 시스템이 갑자기 또 다른 경고를 보냈다. 대상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직후 날카로운 고통이 그를 덮쳤고 그의 HP는 순식간에 9가 떨어졌다. 그는 녹아버린 촉수를 재빨리 훑어보고 누구와 다시 마주쳤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또 다른 산성액의 물결이 그에게 돌진해왔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빨라졌는지에 대해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그는 달팽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안 됐지만 그는 이미 이 종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피해를 맞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결국 이 달팽이 또한 독버섯 카운터 킬로 쓰러졌다.
다음은 주인공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 분해였다. 하지만 마물과 버섯을 분해해서 얻는 보상은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았다. 그러나 그가 막 이동하려던 참에 앞쪽 풀숲에서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2개의 긴 더듬이를 발견했을 때 그는 또 다른 달팽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지만 기어나온 것은 실제로는 그보다 좋기 4-5배는 더 큰 두꺼운 칼날 다리 지네였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즉시 독버섯으로 녀석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버섯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반으로 잘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 생물은 필살기인 100개의 다리로 조르기를 시전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이곳의 모든 것이 그를 쉽게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슬라임으로서 그는 날붙이 공격에 선천적으로 완전히 면역이었다. 그걸 깨달은 그는 곧바로 자신이 사냥하기에 가장 적합한 먹잇감을 정했다. 안타깝게도 머리 위를 나는 말벌들에게는 아직 손이 닿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특성을 이용해 그는 레벨을 13까지 빠르게 올렸고 모든 스킬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남주가 영원히 이렇게 스노우볼을 굴려 결국 먹이사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연못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즉시 물속을 탐사하기로 결정했다. 어쨌든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 그 안에는 풍부한 자원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하지만 몸의 일부를 물에 담그는 순간 그의 몸은 급격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단세포 생물로서 민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팽창하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삼투압 문제였다. 그걸 깨달은 그는 일단 수중 탐사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물에서 나타났다. 그는 그 모양과 생김새를 여러 번 유심히 살폈다. 그러자 전생에 맛있는 게살에 대한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오랫동안 벌레만 먹어왔으니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즉시 개에게 아주 친근한 친구 신청을 보냈다. 하지만 개는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연못 한가운데 있는 돌기둥 위로 올라갔다. 그동안 입에서는 계속해서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나왔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독버섯을 액체로 분해해서 그 즙을 연못에 쏟아붓는 것처럼 저 개를 처리할 방법은 언제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가 먼저 공격해왔다. 거품 물대포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졌고 단 한 발에 그의 몸을 그대로 관통해 즉시 25의 HP를 잃게 했다. 이어진 것은 쉴 새 없는 빽빽한 연사였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나무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서 끝장났을 것이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개가 갑자기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더니 곧바로 육지로 돌진해 그를 계속해서 쫓았다. 그리고 그 8개의 다리의 이동 속도는 명백히 터무니없었고 그나 달팽이보다 훨씬 빨랐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남주는 즉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높이를 이용해 개와의 거리를 벌리려 했다. 하지만 그가 채 절반도 오르기 전에 몸집이 두꺼운 거대 거미가 그의 길을 막았다. 그때조차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눈의 벌레는 맛있는 식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초 후 거미 군주는 그에게 다시금 균류로 사는 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다. 몸 윗부분이 깨끗하게 잘려나가는 것을 느끼고서야 그는 결국 모든 종류의 날붙이 공격의 면역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미 몬스터 레벨 스킬 표시 검술 레벨 8. 바로 그때 또 다른 물줄기가 갑자기 그를 덮쳐 17의 HP를 깎아냈다. 슬라임은 서둘러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심장은 즉시 내려앉았다. 이거 안 좋은데. 앞에는 거미, 뒤에는 개. 이번에 그의 운은 공식적으로 바닥을 쳤다. 그럼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다음 순간 또 다른 물줄기가 그를 향해 맹렬히 날아왔지만 이번에는 몸의 특성을 이용해 날렵하게 피하며 그 공격이 대신 앞에 있는 거미 몬스터를 맞추게 했다. 거미의 다리 하나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날아갔다. 거미는 자신의 상처를 맹렬히 노려보더니 즉시 몸을 돌려 개에게 똑바로 돌진했다. 먼저 거미줄을 발사해 재빨리 개를 속박했다. 거미 다리배기로 단숨에 끝내려 했다. 하지만 개 껍질의 단단함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것은 모든 콤보를 전혀 피해 없이 막아냈다. 이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거미도 개도 서로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개의 집게는 크고 강력했으며 그 터무니없이 단단한 껍질 때문에 거미는 방어를 전혀 뚫을 수 없었다. 반면에 거미는 개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를 이용해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 주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거미 역시 개의 방어를 뚫을 수는 없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끈적한 거미줄을 가지고 있었다. 거미가 마침내 개를 묶어두었다고 생각했을 때 개의 입안에 있던 거품이 미친 듯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안이 가득 찼다. 다음 순간 엄청난 힘이 폭발하며 개는 물대포를 이용해 무차별 난사를 퍼부었다. 거미는 운이 지독히도 없어서 물줄기에 그대로 세 조각으로 잘렸다. 주인공의 운은 그보다 아주 약간 나았을 뿐이다. 그는 그저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결국 개는 자기 몸 안의 물을 거의 다 써버렸다. 하지만 거미줄은 여전히 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것을 본 그는 전장을 유심히 살피며 천천히 개 쪽으로 꿈틀거리며 다가갔다. 개가 정말로 지쳤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속으로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사방에 쏴대더니 꼴 좀 봐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군.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닥쳤다. 대체 이 녀석을 어떻게 끝장내야 할까? 입을 노리는 건 기본적으로 턱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다. 독버섯을 사용하는 것도 소용없을 텐데 만약 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억지로 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죽이지 않으면 녀석이 회복했을 때의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근처에 있는 돌멩이가 들어왔다. 그는 즉시 그것을 슬라임 공간에 저장하려 했지만 시스템은 공간이 부족하다고 알렸다. 그때 그는 자신의 저장 공간 크기가 자신의 HP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전투 후 그는 이미 생명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게다가 돌 자체가 너무 컸다. 그래서 그는 저장 공간을 완전히 비웠다. 돌을 저장하는 데 성공한 후에도 그가 운반하는 무게는 여전히 그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몇 분이 더 흐르고 겁에 질린 개의 시선 아래 주인공이 마침내 뛰어내렸다. 개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다. 심지어 물대포의 위력조차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묵직한 쿵소리와 함께 돌이 내리꽂혔고 그는 마침내 개를 죽여 그 혼란스러운 전투의 유일한 승자가 되었다. 그의 레벨은 13에서 14로 올랐고 0.5의 스킬 강화 포인트를 얻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마침내 정상적인 맛이 나는 것을 먹게 되었다. 게알을 입힌 게다리살은 한 입에 터무니없는 풍미를 터뜨렸다. 썩은 쿠키 맛이 나는 나무, 점액 같은 달팽이, 그리고 그 끔찍한 맛의 벌레들과 비교하면 이것은 순수한 천국이었다. 아주 뻔뻔스러운 폭식 끝에 그의 상태는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주인공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압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의 뒤에서 액체 웅덩이가 짠해졌다. 원래 그는 개를 모방하여 몸 안의 수분을 공격 형태로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배출 지점을 제어할 수도 실제 위력을 낼 수도 없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고 그는 버스트를 보조 메커니즘으로 사용해보았다. 이번에는 실제로 원거리 발사에 성공했고 버스트는 세포질탄으로 진화했다. 몸 안의 세포질을 즉시 동원함으로써 이 스킬은 강력한 추력을 생성하고 그 세포질을 발사체로 몸 밖으로 발사했다. 게다가 버스트의 5분 재사용 대기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물론 대가는 명확했다. 쏠 때마다 자신의 HP가 소모되는 것이다. 이쯤 되니 자신의 스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 파악했다. 슬라임으로서 그는 마법이 없었다. 몸 안의 세포질이 바로 전투의 연료였다. 그가 가진 모든 스킬은 슬라임의 고유 특성을 중심으로만 개발될 수 있었고 이는 평생 화려한 마법과는 거리가 멀 운명이라는 뜻이었다. 조금 우울한 사실이긴 했지만 지금 당장 나아가야 할 길은 명백했다. 더 많이 분해하고 더 많이 흡수해서 몸집을 계속 키우는 것. 그때 대담한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무언가를 먹으면 몸이 커진다면 자기 몸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오래지 않아 아까 거미 괴물에게 잘려나간 자신의 몸 일부를 찾아냈다. 그 덩어리를 보고는 그조차도 순간 멈칫했다. 방금 그렇게나 많이 잘려나갔던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즉시 회수하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낯선 기억의 파도가 몸속으로 밀려들었다. 알고 보니 분리된 몸의 일부는 바로 죽지 않았다. 대신 본능적으로 계속 사물을 분해할 수 있었고 회수하면 그것들이 쌓아온 모든 경험치와 HP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주인공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환호했다. 만약 정말로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일하게 보낸 뒤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입이 무수한 입으로 바뀌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레벨업 효율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그는 곧 한 가지 한계점을 발견했다. 분리된 몸의 HP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가 포식 상태에 들어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기 시작했다. 그의 최대 HP는 이제 198에 도달했다. 이론상으로는 분리할 수 있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먹이만 충분하다면 원하는 만큼 분신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HP 30짜리 분신 하나를 만들었고 그것이 자가 포식 상태에 빠지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는 이 방법이 정말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그는 분신을 여러 개 더 만들어 각각 다른 목표물을 분해하러 보냈다. 흥얼거리며 그는 모든 분신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남은 거미 고기를 마저 분해하여 최상의 상태로 회복했다. 어쨌든 사냥에 나설 때는 생존이 언제나 최우선이었다. 남주인공은 슬라임 몸의 특성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터무니없이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효과 없음. 일반적인 배기 공격은 효과가 없었다. 상위 배기 공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격렬한 물리 공격조차 그에게 진정으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금 그가 여전히 걱정하는 유일한 것은 마법 공격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마주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세계가 너무 작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이 세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물 왕국의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인지 궁금해졌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몸을 미끼록에 낚시를 시작했고 한 번에 5마리를 낚아 올렸다. 그리고 큰 나무 주변의 지형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깔끔하게 5연속 킬을 달성했다. 그의 레벨은 순조롭게 15까지 올랐다.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자 당연히 사격 연습을 할 시간이었다. 이틀간의 집중 훈련 끝에 주인공은 이미 세포질 사격을 6레벨까지 올렸다. 최상의 상태에서는 이제 연속으로 30발을 쏠 수 있었다. 유일한 문제는 위력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탄환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그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었다. 고심 끝에 그는 이 기술에 양념을 좀 치기로 결심했다. 독버섯을 탄환에 감싸면 원거리에서 목표를 중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돌을 투사체에 감싸면 물리적 피해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보니 자신은 정말 천재였다. 그때 갑자기 근처 나무 구멍에서 구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즉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빛나고 있지? 반딧불이. 호기심에 그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오래지 않아 온몸에서 희미한 빛을 내는 반투명한 부엉이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마법을 쓰는 몬스터가 마침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부엉이는 그를 전혀 쫓지 않았는데 사실 그것은 마법 스킬인 시야 공유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한 소녀가 시야 공유를 이용해 이쪽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무엇을 찾았냐고 묻자 그녀는 별거 아니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약간 이상한 작은 몬스터일 뿐이야. 하지만 그들 뒤에 있던 후드를 쓴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뭔가 이상해. 오는 내내 고레벨 몬스터를 한 마리도 마주치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소녀는 가볍게 자기 아래에 있는 탈것을 두드렸다. 꼬마 강철등아, 냄새를 더 잘 맡아서 나가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줘. 동시에 그들 옆에 금발 남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마법 통신으로도 길드장님께 연락이 닿지라나. 이곳 전체가 완전히 봉쇄된 것 같아. 그렇게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세 사람과 비교하면 남주인공은 거의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연못 반대편을 임시 안전지대로 정했다. 그리고는 관성을 이용해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세포질 사격의 도움으로 공중에서 2단 점프까지 해냈다. 이 과정이 끝났을 때 그는 HP를 80이나 소모했다. 그리고 몇 분간 더 미친 듯이 달린 끝에 그는 마침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멈춰섰다. 주인공은 혼잣말을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균 떨어질 뻔했네. 나뭇가지나 씹으면서 진정해야겠다. 물론 지금 그는 같은 등급의 저레벨 몬스터 중에서는 강한 편에 속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등급이라도 높은 상대를 만난다면 아마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덮쳐왔다. 순간 그는 이미 잡혔다고 생각했다. 그 순수한 압박감은 그 뱀 황새 괴물보다도 심했다. 대체 그 부엉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하지만 그가 천천히 시선을 뒤로 돌리자 거대한 발톱 하나가 예고도 없이 숲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그는 응시하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이거 손가락인가? 이게 혹시 나만의 전설적인 금손가락일 수도 있을까? 그의 본능은 만약 어떤 고레벨 마수에게서 나온 이 신비한 손가락을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다면 단번에 여러 단계의 힘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소리쳤다. 그것 때문에 진화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즉시 괴물의 손가락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하는 순간 격렬한 고통의 파도가 그의 세포를 찢어발겼다. 세포, 시스템 알림, 분해 실패. 시스템 알림, 스킬 레벨이 너무 낮거나 목표 레벨 차이가 너무 큽니다. 시스템 알림, 보호 대상이 발동되었습니다. 시스템 알림, 세포가 반동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직후 그의 HP가 미친 듯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그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데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필사적으로 나무를 분해하며 HP를 회복하는 동안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손가락을 중심으로 한 땅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빠르게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인공은 당황하여 세포질 사출을 사용해 다시 한번 달아났지만 돌아보니 등 뒤에 거대한 분화구가 저절로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온몸이 속부터 떨려왔고 바깥 세상은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갈수록 그는 자신이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만하게 굴 여유가 없었습니다. 숨고 분해하고 조용히 강해지는 것만이 지금으로선 그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 그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손가락은 부드러운 무언가에 섬뜩할 정도로 입안처럼 보이는 것에 천천히 감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이빨들이 솟아나 쾅 닫히면서 그 손가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주인공은 아마도 부엉이에게서 충분히 멀리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 임시 거점을 마련하고 내일 돌아와 분열체들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자 그는 즉시 주변 나무들을 분해하기 시작했고 먼저 입구를 최대한 작게 만든 다음 안에서부터 내부를 넓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큰 몬스터는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계획이 명확해지자 그는 다시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인 후 그는 동굴 안에 약한 독이 있는 발광버섯까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고 아늑한 임시 작은 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설계 논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구조는 진짜 방과 가짜 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평화를 즐기려던 바로 그 순간 끝없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이 소란에 항의할 생각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거대한 말벌떼가 갑자기 모여든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문 앞까지 배달된 공짜 경험치를 낭비할 그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순간 말벌 중 한 마리가 그에게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심지어 머리를 내밀고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히 예상대로 말벌떼가 그를 발견한 순간 그들은 모두 거대한 파도처럼 미친 듯이 나무 구멍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주인공이 이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끈끈이 벌레 악교 덩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벌들이 나무 구멍으로 날아 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실상 공짜로 그에게 몸을 던지는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 모두를 분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2마리를 풀어주어 길을 안내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벌떼의 영역 근처에서 그는 풀어준 2마리 말벌을 따라 벌집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마리 말벌이 갑자기 이상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말벌떼가 살아있는 구름처럼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순진하게도 이 녀석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경험치 배달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벌의 수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주변 온도가 급상승했고 그의 세포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즉시 세포질 사출을 발사하여 말벌떼 사이로 틈을 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발사체는 방패, 즉 밀랍 방패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말벌이 그 방패를 휘둘러 그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가 서둘러 몸을 가다듬고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는 동안 말벌 중 하나가 갑자기 침을 뽑아들고 공중에 흔들어 작은 마법진을 빠르게 형성했습니다. 마법 발동, 무리 소환.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빽빽한 말벌 무리가 다시 그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 무리 내의 종류들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벌, 경비벌, 그리고 마법사벌. 진화도 하고 마법도 사용할 수 있는 몬스터. 마법사벌의 단 한 번의 명령에 전체 무리가 그를 향해 맹렬한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세포질 사출은 자신의 HP에 의해 제한되었지만 그는 몸의 대부분을 큰 나무에 남겨두어 계속해서 재생하면서 무리의 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한지 보자 그들은 즉시 전술을 바꿔 경비벌들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범한 세포질 사출로는 그들의 방어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을 사용해 공격을 강화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의 저장고에는 돌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말벌들은 지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생물을 상대해본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까이 날아와 그를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인공에게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선물과 같았습니다. 탄약이 떨어졌을 때 그 무모한 움직임이 즉시 그에게 4개의 말벌창과 하나의 말벌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저장고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았다면 그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강화된 세포질 사출이 발사되어 밀랍방패와 그 뒤에 있던 경비벌을 모두 꿰뚫었습니다. 마법사벌은 즉시 당황하여 서둘러 후퇴를 명령했지만 그는 그저 차가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후퇴. 이제야 이 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나?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마법사벌이 다시 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꿀덩어리가 공중에 천천히 모이기 시작했고 그가 탐욕스러운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불꽃 한 가닥이 갑자기 꿀에 불을 붙였습니다. 초급 마법 스파크 캐스트. 그 한 방에 그의 HP는 70이나 급감했습니다. 공격이 통하는 것을 보자 마법사벌은 즉시 주문 시전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계속 나무를 분해해서 치유할 수 있었지만 불마법은 그의 직접적인 하드 카운터였고 꿀은 광역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마침내 틈을 발견하고 기습 공격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이전의 교전으로 그의 모든 공격 패턴을 완전히 파악한 마법사벌은 2마리의 경비벌에게 마법으로 자신들을 강화하여 함께 공격을 막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의 공격은 이중으로 겹쳐진 밀랍방패를 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머릿속에서 10,000마리의 말이 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버프까지 걸 수 있다고? 이건 완전 불공평하잖아. 설상가상으로 마법사벌은 스포츠맨십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즉시 무리 소환을 다시 시전했습니다. 곧 희미한 빛을 내는 둥근 배의 말벌 무리가 벌집에서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자폭 말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다음에 한 짓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똑바로 날아와 자폭했습니다. 말벌들은 그가 아직 죽지 않고 어색하게 나뭇가지 위로 추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벌은 즉시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2마리의 일벌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하여 나뭇가지를 똑바로 잘라냈습니다. 그 직후 수많은 자폭 말벌들이 몰려와 다시 한번 그를 포위했습니다. 동시에 마법사벌은 다시 한번 초급 마법 스파크 캐스트를 빠르게 시전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 2가지 치명적인 공격이 그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는 듯 함께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짙은 연기가 거치기 시작했을 때 마법사벌은 땅 위에 새까맣게 탄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즉시 경비벌들에게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점에 주인공은 이미 조용히 벌집 아래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근처에 흩어져 있는 일벌들만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그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작은 균은 자신을 보충하기 위해 나무줄기 속으로 몸을 뻗어 분해하는 동안 남몰래 더 깊이 뻗어나가 그들의 둥지를 향한 비밀 통로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를 나무줄기 뒤로 몰았을 때 그는 HP 대부분을 태워 분열체를 만들어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리는 그 분열체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고 그 사이 그는 터널로 빠져나가 조용히 벌집으로 자신을 옮겼습니다. 벌집에 가볍게 닿는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탐색 스킬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에 그는 이미 벌집 내부 전체에 대한 침투를 완료했습니다.
식량 저장고, 유충을 기르는 따뜻한 육아실, 꿀이 가득 찬 저장고. 그리고 마침내 넓게 트인 방 안에서 그는 벌집의 여왕, 여왕벌의 위치를 찾아냈다. 벌떼가 급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남주인공은 그들의 여왕을 성공적으로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너희 여왕은 이제 내 손에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왕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벌떼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 마법사벌은 여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것을 본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즉시 깨달았다. 다음 순간 그는 여왕벌의 머리를 박살내 산산조각냈다. 바로 그 순간 벌떼의 모든 개체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반응했다. 그들은 모두 땅으로 떨어져 걷잡을 수 없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끝없는 경험치 알림이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의 레벨은 15에서 단숨에 17로 뛰어올랐다. 그는 원래 어떻게든 그들과 말이 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회적 계급이 있더라도 하급 몬스터는 여전히 본능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듯했다. 밤의 어둠이 다시 한번 숲 전체에 천천히 퍼져나갔다. 끊임없이 분해를 한참 한 후에야 그는 마침내 벌 분해의 수익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은 그들에게서 더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 없으며 최대 체력을 초과한 HP는 1시간 후에 사라질 것이다. 시스템 창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현재 종족 슬라임 레벨 21, 달성 업적 약한 생물, 핵심 특성 분해자, HP 918/802 plus 116. 남은 스킬 강화 포인트 0.3, 분해 레벨 7, 펄스 최대 독 저항 레벨 7, 세포질 사격 레벨 6, 중앙 지휘 레벨 2.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창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졌다. 이번 분해는 그의 독 저항력을 크게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중앙지휘라는 새로운 스킬을 주었다. 물론 이 작은 균은 즉시 스킬 포인트 하나를 투자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자 이유가 단순한 건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아직 지휘할 부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업그레이드에 실패했다는 알림이 떴다. 그때 그는 또 다른 규칙을 알아냈다. 이제부터 분해는 더 이상 스킬 포인트로 레벨을 올릴 수 없고 숙련도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었다. 원래는 일부러 최대 레벨까지 올려 시체 처리 전문가가 되려 했지만 종족 스킬은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 선택지가 사라졌으니 남은 것은 펄스를 먼저 최대치로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이번 전투의 전리품은 엄청났다. HP가 증가하면서 몸 안의 슬라임 저장 공간도 확장되었고 눈앞의 꿀 또한 보물이었다. 그저 한 덩어리를 분해하는 것만으로도 400HP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남주인공은 조용히 눈앞의 시체밭을 둘러보았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포식의 길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달팽이를 역으로 사냥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으로 포식자의 길에 들어섰다. 벌레, 거미, 개, 그리고 이제 이 벌집 전체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떠오르는 악당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다시 마음가짐을 바로잡았다. 아마도 사고의 기반이 여전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는 그에게 더 이상 진정한 선택권이 없었다. 여기서는 사냥꾼이 아니면 사냥감이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다. 적자 생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이었다. 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사냥과 분해는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었다. 물질적 현실이 생각을 형성한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자 주인공은 다시 흥분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그는 마침내 아침에 보냈던 분열체들을 회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들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너무나도 궁금했다. 그 후 이동 중에 그는 갑자기 멀리서 밝게 타오르는 불에 이끌렸다. 그의 첫 생각은 거의 즉시 인간에 대한 것이었다. 어쨌든 탁 트인 곳의 불꽃은 보통 인간 활동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였다. 아니나 다를까 불 근처에는 정말로 인간들이 있었다. 3명이 거기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콜은 땅에 누워 물었다. 니아, 그 돼지한테 기대면 가시가 찌를까 봐 걱정되지 않아? 니아는 탈거대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얘가 긴장을 풀면 리틀 스틸백의 털은 사실 꽤 부드러워.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우리가 나갈 길을 찾는 걸 도와줘야 해.
옆에서 호크가 명백한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길드 마스터를 찾으러 왔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 길을 잃고 말았군. 팀 리더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니아, 콜, 미안하다. 하지만 콜은 이게 전혀 호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법 통신이 완전히 두절됐어. 고레벨 몬스터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숲 전체가 미로로 변한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예측했겠어. 그러니 호크 대장, 자책하지 마. 아직 길드 마스터를 찾진 못했지만 패닉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그분은 8대 길드장 중에서도 3대 강자 중 한 분이시잖아. 내일 돌아갈 길을 찾으면 여기에 있었던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호크는 조금 진정된 것 같았다. 물론 길드 마스터님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하지만 문제는 그분이 실종된 지 꼬박 2년이나 됐다는 거야. 우리 길드가 교회에 의심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항상 있었어. 그리고 우연히도 길드 마스터님은 교황이 직접 맡긴 임무를 수락한 후에야 이곳에 오셨지. 그들이 말하는 길드 마스터는 백가 길드의 리더 고른이었다. 10년 전 길드 마스터 고른은 백가 길드를 창설했다. 엄격한 가입 요건을 가진 다른 길드와 달리 백가 길드는 종족, 직업, 레벨을 신경 쓰지 않았다. 괴롭힘 없고 학대 없고 사악함 없다는 길드의 핵심 정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고른이 몬스터 사냥을 이끌 때마다 얻은 자원은 모든 멤버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가 길드가 관대함과 단결력으로 유명해져 빠르게 8대 길드 중 하나로 성장한 이유였다. 백가 길드가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2년 전 길드 마스터 고르는 임무를 위해 늪지 숲으로 간다고만 말했고 그 후로는 그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길드 마스터의 보호 없이 지난 2년은 혹독했다. 멤버들은 차례차례 빼앗겼다. 다른 이들은 떠나갔고 한때 영광스러웠던 백가 길드는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고르는 한때 호크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호크는 길드 마스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팀을 결성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부름에 응답한 것은 니아와 콜뿐이었다. 그 점에 대해 호크는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그 말을 들은 니아는 서둘러 그를 위로했다. 그런 말 하지 마. 곤 길드장님이 백양 길드를 창설하지 않으셨다면 나처럼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모험가가 될 수 없었을 거야. 콜이 장난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정말. 하지만 중급 몬스터를 조종하는 내 능력이라면 지금쯤 널 영입하려고 싸우는 길드도 많을걸. 만약 곤 길드장님께 정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음 갈 곳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잖아. 니아는 그 말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고 바로 콜에게 닥치고 잠이나 자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콜은 현명하게 화제를 돌렸다. 알았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해줘. 한편 주인공은 풀숲에 조용히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거리가 멀어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듣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길드, 교회, 슬라임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인간에게서 세계관 정보를 얻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했다. 그 생각에 주인공은 조용히 몸의 일부를 더 가까이 뻗어 자신을 살아있는 도청장치로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조금 더 다가가기도 전에 콜이 즉시 그를 알아차렸다. 몬스터다. 다음 순간 콜이 아이스 스파이크를 시전하자 거대한 고드름이 땅에서 솟아올라 슬라임의 분체를 그대로 꿰뚫었다. 설상가상으로 마법 효과는 그 분체에서 주인공의 본체를 향해 계속 퍼져나갔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니아와 호크는 둘 다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피며 경계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콜은 게으르게 땅에 드러누운 채 몬스터는 이미 처리했으니 걱정 말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때 리틀 스틸백이 분체로 다가가 킁킁거리더니 그것과 아이스 스파이크를 한 입에 부숴버렸다. 그 압도적인 당기는 힘에 슬라임의 본체마저 리틀 스틸백에 의해 풀숲 밖으로 끌려나왔다. 이번에야말로 주인공은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니아가 그녀의 펫 리틀 스틸백을 멈춰 세우고 그 자리에서 그의 작은 균사 생명을 구했다. 그녀는 몸을 살짝 낮추고 리틀 스틸백에게 말했다. 의미 없는 살생은 하지마. 이건 그냥 지나가던 작은 몬스터일 뿐이야. 위험하지 않으니까 놔줘. 말을 하면서 그녀는 슬라임을 손에 떠올렸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부드러워졌다. 니아는 손바닥에 놓인 슬라임을 보며 마치 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작은 몬스터야, 나랑 몬스터 계약을 맺을래?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너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거의 녹아내릴 뻔했다. 그는 애초에 왜 소녀가 슬라임을 좋아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그녀가 천사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그녀의 팻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호크가 재빨리 나서서 그녀를 설득했다. 니아,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 우린 내일 나갈 길을 찾아야 해. 몬스터를 수집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슬라임 같은 적은 몬스터에게 마나를 낭비할 필요도 없어. 그 말을 들은 슬라임은 즉시 항의했다. 나는 슬라임이 아니라 점균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점균이 하려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니아는 그저 손을 내려 그를 부드럽게 땅에 다시 놓아주었다. 그때 갑자기 주인공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말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자기 몸의 특수한 성질을 이용해 그들이 자신이 하려는 말을 직접 이해하게 만들 수는 있었다. 약간 놀란 두 인간의 시선 아래 점균은 몸을 비틀어 안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는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지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 둘은 중국어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그가 똥을 싸는 줄 알았고 설상가상으로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다. 그 말을 들은 점균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동시에 그는 이 세계의 사람들은 중국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주인공은 그래도 떠나기로 했다. 더 오래 머물렀다간 이상한 몬스터로 오해받아 그 자리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았다. 적어도 이제 점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세계에 인간은 존재했지만 그들의 언어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그는 일행을 뒤로하고 강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비록 무서운 마법 올빼미가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는 그 녀석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바로 다음 순간 주인공의 몸이 갑자기 흠칫하더니 중앙 제어가 저절로 활성화되었다. 그 스킬은 그의 감각을 레이더처럼 만들어 분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또한 점균이 중앙 제어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체에 대한 그의 인식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본체보다 10배 이상 큰 점균 덩어리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점균이 그 분체를 회수하자마자 그의 HP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의 독저항은 8레벨로 올랐고 전체 레벨은 22로 상승했다. 그 직후 주인공은 두 번째 분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약해졌다. 그때 그는 익숙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 달팽이는 아직 그의 분체를 다 먹어치우지 못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세포질탄을 발사하여 곧장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다. 옆에서 떨고 있는 분체를 보며 점균의 마음은 거의 찢어질 것 같았다. 오, 내 불쌍한 아가. 고생 많았구나. 아빠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하지만 주인공이 분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버섯더미에서 긴 혀가 갑자기 튀어나와 순식간에 분체를 낚아채갔다. 개구리는 심지어 맛을 음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을 본 점균은 분노로 몸을 떨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눈앞에서 누군가 자신의 몸을 먹는 것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순간 세포질탄이 다시 발사되어 개구리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구리의 혀는 터무니없이 빠르고 민감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은 실제로 공격을 가로챘다. 아마도 그 일격에 자신이 쉬운 먹잇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개구리는 즉시 몸을 돌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점균이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세 발의 세포질탄이 바로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돌멩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지금 당장 그 생물을 상대할 좋은 방법이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개구리가 갑자기 다시 물 밖으로 뛰어올랐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즉시 기뻐했다. 그래서 다시 튀어나온 건가? 그래. 개구리는 양서류라 공기가 필요하지.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도망치는지 보자고. 하지만 놀랍게도 개구리는 숨을 실어 올라온 것이 전혀 아니었다. 대신 슬라임을 사냥하러 돌아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은 분명 주인공의 현재 회피 속도를 과소평가했고 오히려 슬라임에게 반격할 완벽한 기회를 주었다. 돌멩이가 개구리의 머리에 부딪혀 핏물을 뿜어냈다. 한편 주인공은 자신의 몸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 스파이더맨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해냈다. 다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처 나뭇가지에 몸을 매달았다.
눈먼 눈에 손상을 느낀 개구리의 분노는 즉시 불타올랐고 방어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슬라임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불행히도 슬라임은 이미 돌멩이가 완전히 떨어졌고 그 후에 발사한 총알들은 적에게 곧장 배달되는 음식으로 변할 뿐이었다. 다음 순간 개구리는 주인공 바로 아래에 멈춰섰고 혀를 대포알처럼 쏘아 올려 순식간에 슬라임의 몸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개구리와 주인공이 격렬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위쪽 나뭇가지가 견딜 수 없는 무게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나뭇가지는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다. 슬라임이 통째로 삼켜지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 주인공에게 번뜩이는 영감이 떠올랐고 그는 몸끝에 걸린 나뭇가지를 격렬하게 비틀었다. 그 반동을 이용해 단 한 번의 잔혹한 일격으로 개구리의 두개골을 그대로 꿰뚫어 버렸다. 개구리의 몸이 빠르게 추락하여 물속으로 그대로 처박히는 것을 보며 슬라임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주인공이 물속에 들어가 개구리를 분해할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였다. 피로 물든 수면 아래에서 갑자기 두 개의 섬뜩한 빛이 나타났다. 다음 순간 정체 모를 공격이 슬라임의 몸 3분의 1을 날려버렸고 그 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뒤에 있던 나뭇가지 두 동강 내버렸다. 스킬, 신성 강림. 그제야 슬라임은 이것이 평범한 개구리가 아니라 진짜 스킬을 가진 마수 개구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공의 눈은 충격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놈이야. 다음 순간 개구리의 수정 같은 눈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것은 공중에서 결정화되어 나무줄기 전체를 단숨에 박살낼 만큼의 힘을 방출했다. 그것을 본 슬라임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스파이더맨이 되어 최고 속도로 숲속을 달아났다. 현명한 균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아까 배망새에게 한 입에 삼켜진 개구리 때문에 이 종을 얕잡아 본 게 분명했다. 이것도 정말 개체 간의 스킬 차이인 걸까? 그가 그런 생각을 하던 바로 그때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자 개구리가 어느새 바로 등 뒤까지 돌진해 있었다. 알고 보니 개구리는 슬라임의 수법을 따라해서 혀를 이용해 숲속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개구리가 자신의 안구를 꾹 누르자 또 다른 피의 채찍이 날아왔다.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주인공의 HP 199가 깎였고 그 피에는 맹독까지 묻어 있었다. 슬라임의 8레벨 독 저항조차도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다음 순간 혀채찍이 다시 그를 향해 내리꽂혔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인공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내동댕 잊혀졌다. 처음에 그는 물리 공격이 자신에게 그리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남몰래 우쭐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시스템 알림이 떴다. 세포 삼투압 불균형 감지. 즉시 이탈하십시오. 슬라임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개구리가 턱을 활짝 벌리고 달려들어 주인공의 몸 전체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하지만 개구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빨이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아 슬라임이 실제로 틈새를 통해 조금씩 몸을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의 위사는 주인공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론상으로는 개구리가 자신을 다 녹이기 전에 본체를 밖으로 빼낼 수만 있다면 아직 생존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개구리의 입을 억지로 여는 것만으로도 슬라임의 힘을 거의 다 소진해 새로운 분신을 만들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개구리가 손으로 그를 다시 입 안으로 꾹 눌러 넣었다. 그것을 본 주인공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몸의 작은 일부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호수물이 슬라임의 몸 일부에 서서히 스며들자 개구리의 위장 안에서 거대한 팽창감이 폭발했다. 일단 삼투압이 균형을 잃으면 슬라임의 몸은 미친 듯이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의 크기는 정신나간 속도로 커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조차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주인공의 몸을 입안 깊숙이 밀어 넣으려 했다. 상황이 이미 생사를 건 투쟁으로 치달았기에 슬라임 또한 전력을 다해 몸 안에 저장된 꿀을 미친 듯이 태웠다. 다음 순간 개구리의 몸은 급격히 뒤틀리고 부풀어 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 그 직후 슬라임 자신의 몸 또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알림, 몬스터를 처치했습니다. 경험치를 획득했습니다. 알림, 이물질을 분해했습니다. 항체를 획득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엄청난 몸 크기를 느끼며 주인공은 솔직히 조금 압도당했다. 알림, 삼투압 조절 MEX를 획득했습니다. 알림, 현재 HP 11870, 924. 알림, 초과된 HP는 1시간 후에 초기화됩니다. 알고 보니 슬라임의 몸 대부분은 이제 호수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삼투압으로 인한 변화를 조절할 만큼 충분한 세포액을 갖게 되었다.
곧 사라질 1만이 넘는 HP를 보며 주인공은 일시적인 파워업을 최대한 쥐어짜내야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어쨌든 이것은 슬라임이 사실상 전 재산을 털어 이뤄낸 것이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거대한 몸을 갖게 되자 주인공은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주변을 굴러다니며 모든 것을 거대한 끈끈이 공에 흡수하는 그런 게임을 기억하는가? 곧이어 엄청난 수의 수중 마수들이 슬라임에 의해 분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투압에 적응했지만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엄청난 저항을 동반했고 슬라임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물고기형 마수들은 또한 터무니없이 민첩했다. 물론 주인공은 거대한 몸집의 의지에 일부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었다. 고민 끝에 슬라임은 육지로 올라가 대신 그곳에서 사냥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몸이 굴러가는 곳마다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 그때 막 물고기 잡기를 마친 비버처럼 생긴 마수 2마리가 주인공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슬라임은 심지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안녕들 하신가. 바로 다음 순간 두 비버 마수는 이 슬라임에게 통째로 삼켜졌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사실 그들을 먹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만 가져갔다. 어차피 주변의 자원은 널려 있었으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죽일 필요는 없었다. 귀여운 마수들은 일단 살려둘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슬라임 안에 여전히 인간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마지막 작은 증거였을지도 모른다. 그 직후 다람쥐 한 마리가 주인공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까 그 두 비버 마수와는 달리 이 녀석은 확실히 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다. 몇 개의 화염구가 날아왔는데 만약 1시간 전에 슬라임이 정면으로 막으려 했다면 아마 즉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람쥐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현재 슬라임은 무려 1만 HP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다람쥐는 주인공에게 완전히 짓눌렸다. 그 형체가 다시 드러났을 때 남은 것은 마른 해골뿐이었다. 숲의 다른 곳에서는 도마뱀처럼 생긴 마수가 갑자기 날아갔다. 그리고 그것을 날려보낸 것은 실은 기괴하고 흉측한 나무였다. 거대 도마뱀은 목구멍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땅에 발을 세게 굴렀다. 한 줄기 산성액이 기묘한 나무의 중앙을 향해 곧장 발사되었다. 나무의 외피가 빠르게 녹아내리자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 즉 슬라임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덩어리가 드러났다. 다음 순간 그 슬라임 덩어리는 튀어나와 다른 참피나무 위로 부딪혔다. 그 직후 참피나무는 변하고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거대 도마뱀은 몸을 낮춰 돌진 자세를 취하고 야만적인 돌진을 활성화하여 변형된 참피나무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하지만 나뭇가지들은 유연한 창처럼 움직이며 거대 도마뱀의 전진을 계속해서 가로막았다. 갑자기 두 개의 나뭇가지가 흙을 뚫고 솟아나 거대 도마뱀의 팔을 그대로 꿰뚫었다. 동시에 순백의 꽃들이 나뭇가지에서 빠르게 피어났다. 하지만 각 꽃의 중앙에서는 흉측한 살덩이 촉수가 돋아났다. 거대 도마뱀이 꽃의 중심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구근 모양의 살점들이 눈 안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도마뱀의 투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 몸은 순전히 기세에 의해 공중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땅에서 튀어오르는 반동을 이용해 억지로 자세를 안정시켰다. 스킬 열감지. 거대 도마뱀은 자신을 향해 찌르는 나뭇가지들을 감지하고 즉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꼬리를 휘둘러 모든 나뭇가지를 갈라버렸다. 그 도약으로 거대 도마뱀은 괴상한 나무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꼬리가 내리쳐지면서 나무와 그 안의 슬라임을 단번에 두 동강냈다. 슬라임은 천천히 부서지며 검은 안개로 흩어졌다. 하지만 거대 도마뱀은 예상했던 승리를 얻지 못했다. 깨진 안구에서 살덩이 촉수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피부는 죽은 듯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구체가 녀석의 열감지 범위 안에 갑자기 나타났다. 다음 순간 거대 도마뱀의 몸 전체가 통째로 삼켜졌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이물질 감지. 항체 활성화. 주인공은 순간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번 그 사기꾼의 피해도 똑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대체 이물질이란 게 뭐지? 하지만 슬라임은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냈다. 됐어. 항체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지금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삼키는 거야. 하지만 슬라임이 계속 굴러가면서 주인공은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100에이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수십 에이커는 분명히 굴러왔을 텐데. 그런데도 이 숲은 끝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터무니없이 빽빽했다. 갑자기 땅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한 줄기 빛이 하늘로 곧장 솟구쳤다. 그 직후 격렬한 폭발의 충격파가 뒤따랐다. 주인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뭐,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방금 하늘에 거대한 마법진이 스쳐 지나간 건가? 그리고 저 폭발도 왜 아무 소리가 없었지? 그가 아직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슬라임의 몸이 갑자기 원래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압도적인 폭주 시간은 끝났고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